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18대와 예.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예. 4년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은 이후에 예. 다시 등원을 하셨는데 예. 그 느낌이 어땠습니까? 4년 밖에 있으면서 국회로 돌아가면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렇게 잔뜩 쌓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때는 우리가 원내 일당을 갖게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겠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렇게 원내 일당 과반수 정당에 내가 삼선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야무지게 꿈을 꿨는데 결과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과반수는 그냥 일당도 내주고 이당이고 의석은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103석이지만은 네. 민주당 집권당은 177석 압도적인 의석을 그렇죠. 갖게 됐고 예. 지금 국회법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마음먹은 건 다 할 수 있고 우리 당은 하고 싶어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많은 일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또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의석이 적지만 뭐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4년 일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고 이 4년을 황금같이 쓰자. 네. 금쪽같이 쓰자.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자. 매일매일 뭔가 결실 있는 의정 활동이 되게 하자. 네. 그런 각오로 지금 오늘 나흘째 네.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선의 기쁨보다는 예. 당혹감, 예.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상황을 어쨌든 극복해 나가자. 예. 그런 각오. 예. 그걸 다지고 있는 중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제 18대, 19대 국회의원 하실 때는 예. 밀양, 창녕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함안도 들어가고 의령도 들어가고 예. 늘어났죠. 예. 선거운동 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역도 전국적으로 제일 넓은 지역 중에 한 지역이고 네. 인구도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면적을 보면은 동부 경남에서 서부 경남까지. 예.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오른편이 울산이고 왼편이 진주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지역이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득표율로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우리 당에서 1위인데 네. 득표수로 보면은 전국에서 우리 당에서 제가 1위였습니다. 그래요? 10만 표가 넘어서. 오, 그렇구나. 10만 표 네. 넘은 이 당선인이 저희 당에서는 저 한 사람, 네. 민주당에서 두 사람 이래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지역구 유권자 수가 많은 겁니다. 오. 유권자 수가 많다 보니까 10만 표 이상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죠. 네. 26만, 7만 이 정도 되니까 많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두 배입니다. 모든 게 한편에서 모든 게 두 배, 한편으로서는 모든 게 절반. 네. 두 배는 행사도 두 배, 만나야 될 사람도 두 배, 무슨 뭐 회식을 해도 두 배.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사무실도 두 배, 뭐 비용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갈 거고. 지역구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겠네요. 근데 절반은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예산을 가져와서 두 개 지역에 나눌 걸 네 개 지역으로 나누게 되면 또 그것도 이 배분도 또 절반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거는 내가 감당하면 되고 절반은 안 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두 배 더 뛰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고 네. 예전처럼 되고 예산도 두 배 더 열심히 뛰어서 두 배 더 가져오면
절반으로 안 떨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예, 예. 자, 뭐 아까도 이제 그 거대 여당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예.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상 여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건데 예. 뭐 물론 의정 활동 그렇게 되지는 않죠. 여야 예. 관계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나 효과적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예.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1차적으로는 민심을 얻는군요. 네. 민심을 얻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상충되는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국민들이 지지하게 만드는 거. 네. 그거는 민주당 이야기보다도 미래통합당 이야기가 맞다. 그게 국익에 좀 더 부합하고 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거는 민주당 통합당 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뒷받침 뒤에 딱 되면 민주당이 170석 가지고 무대뽀로 못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할 때 네. 국민과 긴밀히 민심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이제 설정을 해야죠. 네. 국민의 동의와 성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입장을 설정하고 민주당하고 딱 이제 뭐 경쟁을 하든 뭐 대결을 하든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 그러자면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논리로 어떤 이슈에 대한 뭐 입장이나 방향을 설정하면은 판판이 깨지죠. 예. 늘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청취하고 해서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입장을 그 법안이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모든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정해서 늘 우리가 내세우는 의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뒤에 딱 뒷받침이 되도록 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103석 의석이지만은 그래도 국회법은 기본적으로는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하도록 대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원칙 안에서 정치력, 협상력 또 그에 따른 치밀한 전략 이걸 제대로만 이 구사를 하면 또 우리의 입지를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치력, 협상력, 이 치밀한 전략 이걸 잘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쪽이 177석 우리가 103석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2대1 정도 되는데 그럼 한 명 한 명의 의원의 역량을 우리가 한 명이 2명 또는 3명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면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 103명의 의원들의 역량, 경쟁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컨텐츠 능력, 또 소통 능력 이런 역량을 고도화해가지고 민주당 두 의원, 세 의원을 필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키우는가. 제가 볼 때는 그 세 개가 중요한 것 아닌가. 예. 그 삼박자가 제대로 맞춰지면은 103석 가지고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야당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내대표 선거에 권영세 의원하고 예. 이제 짝을 이루어서 예.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주호영 의원하고 이종배 의원의 그 조에 맞서서 했는데 예. 뭐 결과는 패하셨습니다만은 예. 당시에 그 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또는 또 정책의장 후보로 나셨으니까 예.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당시에 다짐이나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의장 후보로 나가셨던 거죠?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로 나가려고 했는데 정책위 의장 파트너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권영세 선배님이 저보고 그러면 정책의장으로서 나하고 파트너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네. 결합이 됐죠.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예. 지금 당장 이제 원내 원구성 협상 예. 이게 현안입니다. 이것이 21대 국회를 예측하는 예. 예상하는 하나의 바로미터, 예. 척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이제 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 여당이 다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18개 상임위원장. 예, 그 우리가 민주당 의석보다 훨씬 많고 여당일 때 네. 민주당이 지금 우리 의석보다 훨씬 적을 때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협상 전략 차원의 말이 아니다고 보시는 거 이제는? 아니 협상 전략으로도 우리는 제 기억에는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심상치 않고 근데 처음에는 협상 전략으로 생각했거든요. 기싸움에서 네. 기선제압을 위해서 저렇게 던지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는 진짜 다 먹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늘 이분들이 지난 20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취임하고 출범하고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20년은 집권해야 또는 50년은 집권해야 나중에는 진보 대통령이 20명은 나와야 100년을 할 수 있다. 예, 나라가 이제 제대로 바뀐다. 네. 20명 나오면 그 횟수로 보면 10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년 집권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장기 집권 체제 구축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 아닌가. 우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행정부는 당연히 집권당이니까 저쪽에 다 이제 장악돼 있고 네. 사법부도 코드화돼 가지고 뭐 저쪽에 예속돼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또 외부 세력들도 그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시민단체라든가 뭐 노동단체 뭐 각종 또그 직능단체들이 저쪽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그런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인데 국회까지도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거세해버려서 투명인간처럼 뭐 있어도 사실 별 역할이 없는 존재로 이제 장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더 이상 옛날 민주정치냐 아니냐 민주국가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늘 우리가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쭉 그대로 장기 뭐 그게 20년이 될지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포석이 야당의 뇌관을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걸 거시하는 거. 그게 이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거. 그걸 그렇게까지 보신다 이겁니까? 그건 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 걸 걱정해야 될 정도까지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기세를 보이고 있고 분명히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인데도 청와대가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예. 책임 정치 구현. 예. 여당이 어쨌든 이번에 예. 180석 가까이 국민들이 준 뜻은 예. 여당과 정부가 예. 책임지고 해서 평가받아라 이런 예. 취지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여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논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당일 때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때도 당연히 그 의석을 많이 국민들이 준 만큼 책임이 그만큼 컸죠. 네. 그래서 국회 운영을 잘해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 그 당시에 우리 집권당이 우리 당에도 주어졌습니다. 아하. 그 책임 의식을 다 느꼈죠. 의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 고맙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이 크다라고 해서 부담도 많이 느꼈죠. 네.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기에 우리 그걸 갖다가 논리를 비약해가지고 그럼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의석도 우리가 다, 그 위원장도 우리가 18개 다 가져가겠다. 뭐 최소한의 야당의 견제 기능인 법사위 예결위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네. 책임 의식을 똑같이 느꼈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책임지고 국회 운영하라고 이렇게 그 역할을 준 거라는 거는 우리도 똑같이 느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전체를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가 그냥 일사천리로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고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 의원님 인식이 현재 미래통합당 내 의원들 대다수 인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 의원님께서 예. 아까 말씀하신 220년, 50년, 100년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예. 상당히 아주 새로운 예. 전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건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그런 인식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조 의원님의 독특한 어떤 성견지매라고 그럴까? 전망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회가 개원된 지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의원들끼리 만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서 예, 의견을 나눠보신 예, 기회는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여의도 안팎에 네. 정치권 안팎에 또 언론까지 포함해서 1.5 체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일본의 자민당 같이. 네, 자민당 장기 집권이 계속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 재현될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예.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신다는 그 거죠. 자민당 그 일본 국회 내의 그 세력 분포가 자민당이 장기간 1.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사실상 독점에 내지 과점에서 독점에 가까운 그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나머지 야당 다 합해봐야 0.5밖에 안 되는 거. 그 체제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이제 민주당으로 잠시 넘어갔다가 잠시 갔죠. 고이즈미 총리 때인가 뭐 예. 잠시 넘어갔다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왔거든요. 갔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근데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국민들이 만들어준 체제고 자칫 잘못하면은 뭐 6개월 만에도 다시 총선해가지고 또 회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5년 고정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5년간은 무슨 짓을 해도 나라를 뭐 어떻게 산으로 데려가고 바다로 데려가도 심판할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2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예. 나름대로 여당이 만약에 독주를 하게 되면 그걸 예. 심판할 수 있는 계기는 또 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예, 중간 선거는 있지만 정권 선거는 어쨌든 5년은 기다려야 되고 한 번 넘어가면 10년을 가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마 저 민주당의 복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우려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 것인가라는 거는 내일 모레부터 당장 우리가 국민들이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소집해가지고 의장단 선출하겠다고 오늘 아마 지금쯤 국회 단독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장단을 자기들 손으로 뽑고 의장이 자기 뽑히면은 그 사람이 임의로 그냥 그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1순위, 2순위 다 내놨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어허. 그냥 쫙 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예. 야당 의원들을 아하. 자기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배정을 할 수 있는 게 예. 의장의 권한이군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금 같은 기세면은 투표로 의장 그 상임위원장 뽑을 가능성이 뽑겠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8석 18개 상임위원장 아하. 전체가 아하. 민주당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야당이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그 103석으로는 우리 당이 하고 싶은 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이 하는 걸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견제 기능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임위 그중에 일부 가지고 그중에 특히 법사위 예결위를 우리 그 야당이 갖고 있을 때 예산이나 법안 통제를 통해서 정부 여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 할 일이 없죠. 아하. 예. 그게 이제 곧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보면 알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임위원장 뽑아야 되는데 그때 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뭐. 법사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예. 어떻게 보면 자구 수정 정도 하게 돼 있는 법사위원회가 예. 마치 상원 역할을 하면서 예. 법안을 다 블로킹하면서 예. 약간 어떤 국회에서의 기능을 예. 왜곡시키는데 상당히 악용됐다 이런 인식을 여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개선 방안을 야당에서는 낼 그럴 상황은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이
야당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그 권한 남용 같은 네. 행태를 가장 심하게 하면서 가장 저 법안 게이트키핑 역할을 심하게 했던 것이 민주당 야당일 아하, 때입니다. 민주당 야당일 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거꾸로 우리 입장이 바뀌었다 이 예, 말씀이시죠. 이제는 그 문제 있다고 그때는 문제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부터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체계작구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고 예. 법사위가 누가 맡든 간에 뭐 예.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체계작구 심사 아니 그 여당이 맡으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체계작구 심사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걸 통해서 문제 있는 법안을 견제하는 기능도 여당이 위원장이 돼버리면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하, 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법안을 게이트키핑하는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네.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개개인 법사위 의원 한 명이 개인적 동기로 네. 야당의 견제 기능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개인적 동기로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든지 뭐 민원을 받았든지 이래가지고 여야가 자기 속한 당까지 다 동의한 상임위에서 네, 다 네. 동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오로지 자기 개인적 사유 때문에 네. 막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야당 입장에서 상임위에서도 수적 열세에 밀려가지고 견제 못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고 사실상 여당 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다 넘어왔고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여당 일방 독주로 야당 의견은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처리될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 차원에서 그걸 막는 거 그거는 개인적 동기에서 막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 기능은 저는 반드시 나쁜 기능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다 합의해서 올린 것조차도 그냥 막는 거, 지연시키는 거는 그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못하게 하되 상임위에서 야당 의견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여당이 독단적으로 해서 올린 걸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법사위에서 야당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야당 차원에서 견제 기능으로서 그걸 그 심사를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거 없으면 야당은 그건 필요한 기능이다. 야당은 야당의 있을 수가 존재 없습니다.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예, 특히 국회에서 보면은 국민들은 국회가 법안 제정권 그리고 예산 통과권 이게 국회가 입법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입법도 거의 대부분이 정부 입법입니다. 정부 입법이죠. 예. 네, 맞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도 상당수는 정부가 가져와서 만들어오죠. 의원에게 위임해가지고 그렇죠. 네. 보내는 겁니다. 네. 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짜고 국회 넘어와가지고 그거 손질할 수 있는 거는 2, 3%도 안 됩니다.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네. 그걸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법사위원장이 야당일 때, 예결위원장이 야당일 때 그걸 막는 거지. 안 그래도 다 정부 입법이고 정부 예산인데 네. 위원장까지 여당이면은 그건 저 국회는 이 사람마나 그냥 뭐 고무도장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묵시적으로 서로가 다 존중해줘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우리는 다 존중해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예.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예산이고 법안이고 모르지 이제 정부 예당한 대로 다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할 수기가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이 이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야당도 이제 뭔가 변화도 하고 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걸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예. 출범을 했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맡게 되면서 이른바 김종인 체제가 들었었는데 예. 조인 의원께서는 평소 때 예. 자강론을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 개인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어쨌든 예. 뭐 비대위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김종인 체제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등장했기 때문에 네.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네. 물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견제를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자강론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이번 21대 국회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103명의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네. 20대 국회의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니까 심판을 하고 또 그중에 뭐 절반 정도는 떨어뜨리고 예. 떨어뜨렸지만 또 괜찮은 의원들은 또 다시 살려줬고 예. 그러면서 또 절반 떨어뜨린 의원 대신에 새로운 초선 의원들을 또 선출해가지고 그 미래통합당 4년을 책임지고 잘 운영해 보라고 이렇게 당선시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정신을 제대로 살려가지고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우리가 반은 떨어져야 했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4년 전보다도 더 표를 안 줬을까? 이거를 우리가 103명이 반성하고 복귀하고 반성하고 저 국민들이 불신하고 또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고 그걸 이제는 개선을 해야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때 이번보다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이제 새로운 그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각자 그걸 또 실천을 하고 103명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실천을 하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이걸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뭐 개혁이고 쇄신이고 뭐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자신 없어. 국민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할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외부에 좀 그렇게 봤으면은 이거 안 뽑아줬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뽑아줬다. 뽑아줬고 또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할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으니까 하고 역할을 준 거 아닙니까? 주체적으로 안 그러면 다 개발해봐라. 떨어뜨렸겠죠. 네. 너희들 가망 없어, 희망 없어. 나 너희들한테 뭐 반성이고 쇄신이고 기대 안 해. 그런 것 같으면 다 떨어뜨렸겠죠. 근데 그랬어요. 20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국민들이 재신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너희들은 그래도 20대가 해봤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뭘 싫어하고 뭘 비판하고 뭘 불만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해봐. 그리고 떨어뜨린 의원 대신에 새로운 참신한 의원들도 절반을 또 채워줬으니까 당신들은 이 당의 과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새롭게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103명을 네.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취지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죠. 그만큼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예. 주체적으로 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게 자강이거든요. 그 앞으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당해서 내시겠구만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가 일단 어쨌든 논란 끝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가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잘못될 때 비판도 해야 되는데 성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또 역설적으로 이 의원들 103명 의원들이 이런 자강 의식을 가지고 비대위에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지고 뒷짐지고 뭐 팔짱 끼고 쳐다보고 우리 대신 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다른 데 좀 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모셔왔지만 우리까지나 책임자고 주인은 우리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같이 하겠다고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원들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일반 당원들까지도 이 성공 여부에 우리 당의 미래가 달렸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당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게 활성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스스로가 자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왜 우리가 심판당했을까? 왜 국민들이 우리를 외면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들었을까? 왜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쳐다볼까? 네. 이런 데 대해서 구성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깊이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비대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르게 가면은 그게 다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고 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네.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또 교정해주는 역할도 자강의식을 가진 103명 의원의 참여 속에서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멀리 그러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구경만 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는데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예. 그러니까 20
일대 국회에서는 예. 주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원래 저희 지역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 21대에는 무조건 농림해양수산이 농림해양수산이. 농해수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작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그렇죠. 상임위가 이제 예. 배정이 되는데 전반기를 할 것이냐, 후반기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보좌진들이 토론 끝에 전반기에는 2년 뒤 대선이 있고 대선까지 대선의 성패에 우리 당의 운명이 걸렸고 그 당에 속한 저를 비롯한 의원들 개개인 또 그 지역구에 이 어떤 성패가 걸렸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전반기는 2년 뒤 대선에서 제대로 한번 선거를 해보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일에 우리 모든 당원들이 또 당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상임위. 상임위원회. 물론 우리 지역 발전하고도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일정 부분 관계가 어떤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1순위 선행계 1순위 산자위, 산자위, 2순위 정무위, 정무위, 3순위 법사위 법사위. 이렇게 하고 이제 농해수위는 후반기에 하자고 보좌진들하고 협의 끝에 그렇게 됐고 네. 또 우리 지역에서는 3선이기 때문에 전반기든 후반기든 위원장을 또 하실 때가 상임위원장을 예.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뭐 전반기에 만약에 상임위원장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후반기에 농해수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농해수위 상임위를 하면서 위원장도 하게 되면 더 좋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네. 일단 후반기로 하고 전반기에는 산자, 정무, 법사 이렇게 써냈습니다. 네. 그 산자위에 그 희망하시는 이유는 뭐 탈원전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예. 경제 발전 예. 관련된 이런 이슈를 좀 다루고 싶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시죠? 예. 네, 네. 제가 21대 국회 제 역할 중에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경제 살리기고요. 경제 살리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1차적 과제들이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시켜 가지고 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네. 근로자들 근로자들 임금이 강제로 3분의 2 이하로 그냥 잘린 거 이걸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52시간제도 뭐 좀 이런 더 것도 완화하는 거, 완화하는 거. 강제하지 말고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네. 자율성을 부과하는 거. 그다음에 최저임금 폭등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기업 직원 근로자들도 일자리 잃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을 또 완화하는 거. 네.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진출 네. 이런 걸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 그 규제들을 혁파하는 거 이런 일들을 21대 국회에서 집중해서 하고 싶고, 네. 뭐 당연히 이제 벤처라든가 이런 이제 신산업 그 창출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특히 전반기 2년에 네. 상임위가 그쪽이 되면은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다른 상임위로 배정이 되더라도 이 일은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중점적으로 경제 살리기 그 안에서 원전 활성화, 주 52시간 또 최저임금 완화, 규제 혁파 또 그 기업 활동 또 장려 네. 이런 일들을 무게를 실어서 할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국가 간의 교역이나 예.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아서 예. 상당히 기업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외국에 있는 공장들도 지금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링도 예. 지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 문제라든지 노사 문제라든지 예.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공장이 다시 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런 예.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산자위나 뭐 그런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같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게 경기 기업 이렇게 경제 활성화 또 코로나 이후에 또 경제 성장 이런 걸 위한 몇 가지 방안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건데 그 정부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그쪽의 사정이 워낙 좀 어렵기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이미 다 해주셨지만 그런 조건이 구비가 안 되면은 못 돌아옵니다. 네. 외국으로 나간 이유가 그렇죠. 그쪽에 이제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나간 측면도 있고 네. 중국의 소비자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거기서 만드는 게 더 파는 게 더 좋으니까 민국이고 중국이고 뭐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이 떠밀려다시피 그렇죠. 원치 않게 나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나가고 있고 그 나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종 규제, 세금 부담, 또 노동 분쟁, 노사 분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돌아오고 싶어도 정부가 돌아오라고 막 콜을 해도 힘듭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돌아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여건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노력을 안 해서 뭐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립서비스 하는 거냐 국민들 앞에 놓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21대 국회 경제부처들 경제상임위들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도 네. 이런 여건 네. 경쟁이 있는 기업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일을 독려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저 산자위나 정부에 관련된 현안은 아니지만은 예.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미중 간의 갈등, 예, 패권 경쟁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안보는 미국에, 예.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해서 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이런 또 상황도 되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될 예. 자세, 태도, 전략, 뭐 평소에 또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한반도 역사, 우리 그 지나고 온 역사들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접한 세력권이 대륙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정치 판도가 변화할 때 늘 우리 처신이 힘들었죠. 그럼요. 명청이 교체할 때, 맞습니다. 뭐 원명이 교체할 때 늘 예. 어려워가지고 그때 임금을 비롯해서 조정 대신과 지도자들이 국제 제대로 정세를 잘못 읽었죠. 잘못 읽기도 하고 알면서도 이념에 네, 얽매여가지고 맞습니다. 서로 합일점을 못 이뤄내고 우리 안에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각자 행동하다가 그 백성들만 나라만 그냥 피폐해지고 백성들만 초죽음을 당했던 역사들이 많은데 지금이 사실 그런 세계 질서의 개편기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위치 선정을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뭐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만 또 야당도 또 그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우리 국익을 담보해 왔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습니다. 미국과는 가치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도 공유하면서 이익도 공유하는 경제적인 경제 공동체, 시장 공동체로서 이익도 공유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중국은 우리하고 가치는 공유가 안 돼요. 저쪽은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고 인권이라든가 또 그 국민의 자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따라가면 안 되는 본받으면 안 되는 체제인 반면에 경제적인 가치는 또 그 공유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가는 그렇죠. 그런 식인데 둘 다 놓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는 둘 다가 그 안보적인 공존하기 측면이든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든 가치적인 측면이든 다 이제 그 공유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중심으로 둘 수밖에 없고 중국과의 관계는 또 그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반미 친중 정부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기존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안보 동맹을 비롯해서 가치의 공유, 또 경제적인 이 공동체 관계 이거를 굉장히 흔들어요. 흔들어서 불필요하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안보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자꾸 견제를 받게 되고 이거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꾸 그런 방향으로 촉발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하. 근데 반면에 중국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 안보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알아서 납작 수그려 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중국한테 완전히 얕보여 가지고 뭐 중국이 뭐 큰 소리 치지도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그냥 안보도 양보하고 경제 불이익도 그냥 뭐 그냥 감수하고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익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스탠스 이게 잘 못해가지고 자꾸 안보도 불안하게 만들고 동맹관계 약화되게 만들고 경제도 견제받게 만들고 중국은 우리가 알아서 그냥 뭐 안보도 대충 막 이렇게 우리가 그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우리 주권 영역까지도 그냥 내줘 버리고 경제 부분도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안 당해도 되는 것을 그냥 당연히 그냥 감수하는 거 받는 걸 피해를 당하는 걸 보복 당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감수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격변기에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정부, 우리 나라가 취해야 될 국익 극대화의 관점, 국민의 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걱정스럽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당연한 마땅한 주권의 영역은 제대로 보호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가 이익되는 영역은 극대화해 나가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이 특별히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면 뭐 불공정하게 그 불이익을 주는 건 우리가 당당히 그걸 맞서거나 바로잡아야 되겠지만은 어설픈 그런 반미 이념 때문에 자꾸 동맹을 약화시킨다든가 경제적인 그런 공동체 관계를 이완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보도 흔들리고 경제도 손해를 입는 이런 정책은 정부가 빨리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예.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그 21대 국회에서 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예. 우리 조 의원께서 갖고 계신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나 경륜을 예.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아시아 투데이 독자들에게 예. 인사 말씀,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요즘 사실 그 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문이나 또 방송을 창업하기도 어렵고 그걸 유지하기도 어렵고 발전시키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존의 언론들도 힘들어지고 퇴장하는 그런 시기에 아시아투데이가 창립 15년을 맞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어떤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또 전략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언론의 겨울인데 이렇게까지 성장해 온 거 참 대단하고